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화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죠. 지금까지 연속 4시간 동안은요. 개화기를 시대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왔어요. 자,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있는 작은 주제들 있죠. 뭐 근대 교육, 근대 언론, 뭐 문화, 다양한 주제들을 한데 모아서 보겠는데요. 개별적인 주제 하나하나로 본다면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떨어지죠. 하지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짜투리 문제를 모아놨더니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은근히 많이 있는 듯 하나 암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시작은 여러분들 경제 구국운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일제 경제 침탈, 주로 이제 경제 침탈은 일제가 주도를 했으니까 그 모습을 80년대, 90년대, 이제 1900년대로 나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880년대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요 이제 내륙으로 진출하죠. 그 내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82년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후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령을 체결하면서 내지 통상권을 인정받았죠. 자, 일본도 이제 뒤늦게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내륙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상권 당연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거기에 이제 중심에 더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들을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자구책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1890년대 이권 침탈이 심화됐는데 특히 그 이권 침탈이 심각해졌던 그 사건이 1896년 아간 파천을 계기로 한 것.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철도를 많이 건립했어요. 대부분의 철도가 다 일본에 의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경인선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있죠. 이걸 처음에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근데 자금난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다 깐 거는 일본이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인선이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이나 서울에서 의주 가는 경의선, 서울에서 원산 가는 좀 더 가야 되죠. 원산 가는 경원선 이 모두 다 일본이 깔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no touch, no touch 노다지를 금으로 불었던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금강 개발에서 유명하고요. 러시아는 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산림체벌권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5년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동안 엽전이나 아니면 백동화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신식화폐로 교환하는데 문제는 신식화폐를 다 교환해 준 것이 아니라 동전이 찌그러져 있다고 모습이 이상하다고 교환해 주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 결국 민족 자본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 제1은행 화폐가 우리의 이제 기준 화폐가 됐다는 거. 또 하나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새로운 돈 그러니까 찍어내야 되고 여기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일본에 빚을 지게 됩니다. 자, 대응책들을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상인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부상들의 노력으로 본다면 보부상들은 해상공국을 설립하였다. 여러분 이 해상공국이요 83년도에 수립된 거요. 너무 힘들게 외우지 마시고요. 82년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이 이모군란 때도요. 보부상 세력들은 그들의 정보, 그들의 자금력을 가지고 정부를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 83년도에 해상공국이 설립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급진개합파는 그동안 정부의 자금줄이었었던 해상공국, 보부상 세력들을 억압하려고 하죠. 그래서 폐지하자라는 이야기 나왔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3일 만에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해상공국이 폐지된 건 85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현 상인들 같은 경우는 청나라 일본 상인들의 불법적인 이제 상행위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면서 철시 투쟁도 벌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1890년도 후반에 가면 황국중앙총상회를 설립을 해요. 이게 언제 설립이 되냐면 98년도에 설립이 돼요. 98년도까지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90년대 후반에 설립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외국의 이권 침탈에 반발한 독립협회 이권수호 운동 아시죠? 한러은행을 폐쇄시켰고 러시아가 저령도 조치하려고 했을 때 안 돼! 막아냈던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식산흥업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 당시 많은 민족 자본들이 육성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한직조공장, 그렇죠? 조선은행, 한성은행과 같은 그런 민족 자본들이 육성되었더라. 자, 그리고 이제 국채보상운동하면요, 1907년. 이 1907년이 정민년이라서 참 많은 사건들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 정민년에 있었던 거. 헤이그 특사 파견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 체결당하고 군대 해상까지 되었더라. 여기에다가 국채보상운동까지 결합시키시는데요. 자, 주의하실 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국채보상운동이랑요. 일제강점기 시기 때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이 조금 헷갈리게 나옵니다. 되셨어요? 이거는 나라 빚을 갚자는 거고 물산장려운동은 우리 물건 사 쓰자. 네, 국산품 애용합시다라는 거죠. 일단 달라요. 그럼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던 지역은 어디냐?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구로 확산됐고요. 이걸 주도했었던 인물하면 서상돈, 김광재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억압했던 조직은 통감부겠죠. 반면에 물산장려운동은 억압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총독부가 될 것이고요. 되셨어요? 하지만 이제 총독부의 억압보다는 너무 이제 가격도 비싸고 이러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거죠. 자, 먼저 17번 문제. 다음 조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요. 지금 수호 조규, 조규 부로, 무역 규칙. 이 무역 규칙이 통상 장정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76년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맺었던 부록들인 거죠. 부록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보시면 일본인이 간행이정 심리 안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간행이정을 여기까지는 심리라고 맞았어요. 그러다가 82년도에 청나라가 내지 통상권을 얻게 되자 일본 상인들 같은 경우는 50리까지 넓히게 되고 나중에 100리까지 넓힙니다. 자, 그러하니 일단은 강화도 조약 생각하시고요. 1번에서 쌀 유출이 허용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상품화가 촉진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요. 이때부터 쭉 우리 땅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쌀이에요. 그냥 쭉 계속 쌀입니다. 자, 그래서 미면 교환 체제가 나오고 당연히 국내 쌀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먹을 쌀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국 쌀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들 입장에서는 쌀을 내다 팔 시장이 더 많아진 거죠. 일본 상인들한테 갖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지주들은 소작농들한테 걷어들인 걸 갖다 팔게 되고 소작농들은 결국 시장에서 더 비싼 잡곡을 사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번에서는 이제 군산, 목포, 양화진이 아니라 부산, 원산, 인천이어야 되고 3번에서는 제일은행권, 그 제일은행권이 우리 이제 기준화폐가 되는 것은 1905년 메가타에 의한 화폐 정리 사업 이후의 모습이에요. 자, 4번에서 최혜국대우, 여러분 최혜국대우, 그다음에 거중조정 이런 그런 조항들이 처음으로 명시됐던 것이 언제입니까? 이건 바로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1882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6년 강화도 조약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1890년대 대일 무역입니다. 그랬어요. 1890년대.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본과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전체 규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내는 품목 중에서 그 안의 비율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갖다 파는 수출을 봤더니 쌀콩이죠. 우리가 사가주는 건 면제품이죠. 결국 이건 뭡니까? 미면 교환 체제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미면 교환 체제로 인해서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자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공령을 선포하죠. 그 반공령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1889년 1889년에 했던 게 제일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갑이 선포했었던 그 반공령이에요. 근데 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통보 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거 실패로 끝나고 막대한 배상금 지불해 줬었죠. 자, 그러니까 1번 국내 쌀들이 빠져나가니까 쌀값이 올라갔을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원래 어머님들이요 밤새 물레 돌려서 실 뽑아내고 배틀 해가지고 옷감 짜내는 구조였는데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 가내수공업인 면직물 산업이 이제 몰락했을 것이고요. 지주나 분홍에게는 타격이 별로 없죠. 왜냐? 그들은 어차피 먹고 남는 만큼의 쌀이 항상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 상인들한테 갖다 팔면 그들은 돈 버는 거야. 문제는 가난한 소작농들. 농사 짓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나마 시장에 가서 곡식 사다 먹으려니까 쌀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들의 문제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사례를 보세요. 국내 금은, 석탄. 자, 이런 석탄광이 있으면 마땅히 스스로 취해서 그 이익을 얻을 것이지 하필 외국에 넘기냐. 금광이나 은광이나 석탄 광산 우리가 개발하면 되는데 자꾸 그렇게 넘겨? 이거죠. 그 마지막을 보니까 대한토지는 그러면서 밑에 줄 한자 한치라도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게 원수야. 이권 침탈인 것 같죠? 네, 맞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독립협회가 이권수호 운동을 전개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해서요.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는데요.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한 건요. 아이고, 여기 쓸 자리가요. 이렇게 갈게요. 1904년. 개관이 아니죠? 개간권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요구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반발했던 것 바로 보안의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시기상 맞지 않고요. 니은에서 러시아가 저령도의 조차를 요구했는데 그거 독립협회가 결국 저지시켰죠. 프랑스와 독일이 광산 채굴권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건 앞서서 독립협회 이권 수호 운동에서 말씀드렸었죠. 리을에서요. 차관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거는 이제 1905년 이후로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부터 막대한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습니다. 자, 20번 다음 사건과 관련된 국가 그랬는데 로저스 제독이 그래서 초지진과 덕진진을 공격했는데 광성보에 있었던 어제현 부대가 끝까지 항전하였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1번은 영국인 거고 2번에서는 러시아인 거고 3번에서는 경의선의 철도 부설권을 확보했다는데요. 철도를 깐 거는 일본이죠. 근데 철도 부설권 중에서요. 서울에서 의주 갔던 거 있죠. 이거 원래 프랑스가 부설권 가졌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넘어갑니다.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한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프랑스. 참고로 경인선은 원래 미국이 가졌는데 부채 때문에 결국 일본에 넘어갔다 그랬어요. 자, 4번에서 금강 채굴권이죠. 그래서 미국 감독자들이 우리 그 노동자들이 혹시라도 금을 조금이라도 가져갈까 맨날 no touch, no touch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어르신들은 자들은 맨날 금등이 머물면 no touch래요 이러면서 이제 노다지라고 해주신 거죠. 5번은 이제 러시아가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유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거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자신을 수호하는 운동을 벌인다 이렇게 했어요. 수호하는 운동을 벌이겠대요. 뭔가 지키자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5번째 줄. 이 단체는 독립협회 민권운동을 적극 지원하는 그렇다면 독립협회와 같은 시기 때 활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능한 것이 한국중앙총상회가 아니겠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일단 1번에서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등의 언론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문 참 많죠.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신문도요. 1기, 2기, 3기로 가시면 돼요.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그러니까 근대 시설이든지 학교든지 신문이든지 1, 2, 3기로 갈 거거든요.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3기예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 중에서 3기 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시기상 맞지 않죠? 독립협회가 있었던 시기는 일단 그래도 90년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점 자체가 안 맞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답은 이제 한국중앙총상회였기 때문에 시전 상인들 답인데 그럼 3번에서 대한자강회가요. 1906년에 조직이 됐어요.
보헌 대신 보안의 헌정연구회, 대한제강의 신민회. 보헌 대신이 죄다 1904, 5, 6, 7 이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되고요. 4번에서 통감부가 양기탕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단합하였다. 그러려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나머지 보기가 다 1900년대 상황이니까 그래서 2번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기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면 나머지 응용까지 가능해요. 자, 22번. 22번에 봤더니 구백동안은 뭐 서로 교체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화폐정리사업이죠. 1905년 화폐정리사업. 근데 우리 돈은 찌그러졌다고 안 바꿔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안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1번 당연히 타격받았을 겁니다. 2번 그 다음부터는 제일은행에서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우리의 화폐로 사용했고 3번에서 액면가? 액면가라는 건 여기 지폐에 1억이라고 써 있으면 1억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찌그러졌건 구겨져 있건 찢어져 있건 되셨어요. 근데 일본이 했던 건 백동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그거 그대로 안 줬죠. 그러니까 액면가가 아니라 실질가액. 이 백동화의 재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치로 팔려 나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실질가치. 4번에서 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전환국이 화폐 찍어내는 곳이죠. 전화하는 곳이 아니라 KT가 아니라 전환국이라고 화폐를 찍어내는 곳인데 거기서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막 그 물가가 비싸지는 이제 물가 상승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거 잡으려면 화폐 교환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돈 단위가 좀 센 나라죠. 미국은 1달러 할 때 우리는 이미 1000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폐 단위가 세서 우리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금액대가 너무 세니까 이거 화폐를 한번 바꿔야 되는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조건 뭐 집이라면 일단 억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니까 금액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걸 화폐를 다시 교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백동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자 일본에서는 그걸 내세워서 화폐 정리 사업을 벌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공물줄 막으려고 반공력 한 거 맞죠? 2번 이권수 운동하면 여러분 독립협회죠. 신민회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자, 24번, 25번 문제는 일단 거기 제시된 사료가 국채 1,300만 원 이것을 갚지 아니하면 일본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 1,300만 원은 그 밑에 줄 갚아버리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나라 빚을 대신 갚으세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자, 그러니까 24번에서 배경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4번 보세요.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이게 뭡니까? 76년 강화도 조약에 있었던 해안 측량권이죠. 그렇죠? 이거 해당하지 않고 3번에서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건 1904년인 거죠. 국채보상운동과 직접 관련은 없고 2번에서는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자 이거 저지시킨 독립협회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입니다. 각종 시설을 개선하고 화폐정리사업 하는 데 들어간 돈 빌려라 꼬드겨 놓고는 우리를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25번에서 옳지 아니하는 거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1번 지금 1번 보기는 바로 앞서 있었던 문제의 1번 보기랑 똑같은 거죠. 이거 패스하고 2번에서 차관 빚을 많이 빌려주고는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거 맞죠? 3번에서 자, 이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이제 서상돈이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매일신보도 적극적으로 이 소식을 홍보를 합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해서 발행자 배대를 추방하려고 했고 양기탁이 이때 모집된 3개월 동안 230만 원 정도 모았다는데 그거 횡령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양기탁을 기소하기도 했었죠. 자, 4번에서 조만식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이번에 26번 문제가 또 오래 나왔는데요. 요즘 기상직 문제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꽈요. 일단 가가 포츠머스 조약이 났으니까 1905년이죠. 나에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을사조약입니다. 이것도 1905년. 라를 봤더니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아갔다. 1910년 국권 침탈이죠. 그럼 이제 그 중간에 그걸 찾아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나오는 게 1907 뭐 이런 상황들이 보통 1907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1번에서 대한매일신보가 장관되어 경부선 철도 부서를 비판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그 대한매일신보가 창간된 게 1904년이에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부선 철도 부서를 비판하였다 그랬는데 우리 경부선 이 철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경부선. 경부선 이야기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요. 러일 전쟁 때.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군대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러일 전쟁 때 이 경부선 이용을 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경부선 자체를 깐 거는 언제 깔았냐면 1901년에서부터 1904년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05년부터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공사 자체는 러일 전쟁 전에 하고 있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더 빨리 서둘러 이래서 1905년에 개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예, 그래서 좀 깐깐했죠. 2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거는 1909년. 이거는 1909년 하면 뭡니까? 일단은 간도 협약이랑 두 번째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그 두 개랑 연결시켜서 1909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에서 신돌성은 태백산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을사의병이니까 을사의병하면 이제 을사조약 직후니까 당연히 다에 들어갈 것이고 4번에서 국제보상운동은 이제 1907년이니까 그러니까 1907 앞서 1905 밑에 1909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연도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걸러내다 보니까 경부선이 혹시 그 전에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의성 같은 경우는요. 러일 전쟁 중에 공사 들어갑니다. 되셨죠? 그래서 경부선은 이전에 하고 있던 걸 러일 전쟁 중에 더 빠른 속도로 해서 결국 그래서 1905년에 개통하였더라. 자, 됐죠? 자, 이번에는요. 애국개몽단체 봅시다. 일단 애국개몽단체는 보헌 대신 이 보헌 대신은 1904를 시작으로 해서요. 하나씩 5, 6, 7로 들어가시면 될 텐데 특히 이 1907년이라고 하면 일본이요. 보안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보안법을 제정했으니 대놓고 활동 못했겠구나. 그래서 앞서 조직들에 비해서 얘는 뭐다? 비밀결사 조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황무지 개건권 반대 투쟁을 벌였더라. 그래서요, 이제 이거 결국 성공시켰죠.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황무지 개간할까 싶어서 농강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헌정연구에 헌법과 정치를 연구할 건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 1910년 이전까지요. 대부분의 좀 개화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입헌군주제예요. 아니 고종이 그동안 쭉 통치했는데 갑자기 물러나라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의 형태인 입헌군주제를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이 그래도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제국의 중심축인 고종이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들이 이제 1906년에 조직이 되어 1907년까지 활동하는데 그 1907년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잡지를 발행을 했는데요. 대한자강이라고 하는 글자 딱 들어간 잡지도 발행을 하였더라.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건 신민회입니다. 일단 신민회 같은 경우는 비밀결사단체 1907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 기억하시고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이동희
이동영, 또 이회영,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 우리 지식인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계엄파 지식이나 불러줄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조직의 눈에 띄는 점은요. 남들이 다 입헌군주제를 얘기할 때요. 최초로 무엇을 얘기했다? 공화정을 얘기했다. 그래서 나중에 1910년 이후로는요. 독립의군부 빼고 나머지 모든 조직들이 공화정 체제를 앞으로 우리가 수립해야 될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1907년 시기 때요. 이 시기 때 이제 민족학교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게 안청하고 세웠던 대성학교, 이수근이 세웠던 오산학교, 평양과 정주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을 운영을 해가지고 민족 자보를 육성하려고도 했었고, 대한매일신보 하면요 양기탁과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항상 그냥 신민회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 1907년에 설립된 거는 아니지만 그 시기쯤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요. 남들이 다 애국 계몽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여기는 무력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남만주 지역 삼원보에다가 그리고 밀산부 한흥동에다가 두셨어요. 삼원보와 한흥동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 특히 이해양 선생 집안이요, 이 삼원보 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금 돈으로 600억도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자, 먼저 27번. 1번.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평민의병장 신돌석 등장했죠. 2번.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과 관련된 거 맞고, 3번.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권, 그래서 결국 지켜냈죠. 네, 결과 중요합니다. 4번. 신민회는요. 뭐가 틀린 겁니까? 비밀결사도 맞고, 공화정을 주장한 것도 맞고,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것도 맞는데, 참 저 이 문제 보면서 뭐 이런 독립운동 기지가요. 남만주랑요 밀산부 다 위쪽이에요. 만주 간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거기 국내라고 하는 부분 틀린 거예요. 국외만이니까 국내외에서 내자 빼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20세기 초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어느 단체,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럼 이제 머릿속에 신민회, 신간회를 시작으로 한 조직들이 막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데 이미 첫 번째 줄에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려 할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이 있대요?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죠. 대한자강에서 했던 이야기죠.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강하게 하고 고종대위 반대한 데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들 조직에 대해서 그랬는데, 일단 헌정연구회가 앞서 있었던 독립협회 계승했고요. 또 계승하고 멤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독립협회 활동과 정신을 계승하였다. 네.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이걸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립협회가 최초의 시민단체이고, 그곳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입헌군주제, 의회 설립,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공화정을 독립협회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측면에서 맞는 거니까 큰 뿌리를 본다라면 독립협회에 기반 두고 있는 거 맞고요. 뭐 2번도 맞고요. 그다음 일진회가 나오는데요. 이 개화기 시기 때 일진회 하면 또 대표적인 친일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랑요 대한자강회가 활동했을 때 일진회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이제 그들과 당연히 대립한 거 맞을 것이고, 답은 4번이죠. 구본 신참의 정신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광무개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대한자강에도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했으면 그건 구본 신참 아닐까요? 라고 했겠지만 구본 신참은 광무개혁의 모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금 27번 문제 그대로 너무나 유사하게요. 같은 연도에 지금 계리직과 기상직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인지, 국외인지, 국내외인지 정확하게 보시면 결국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30번 문제인데요. 신민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죠. 옳지 아니하는 것에서 뭐 1번 비밀결사, 2번 신민회가 있을 때는요.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들자. 신교육.
그쵸? 신학문, 신소설, 신체시, 이 신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신교육과 신사상 보급 등의 활발한 운동을 해서 이러한 근대학교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제강점기 시기 때 우리가 보게 될 주요 독립투사들이 다 여기서 한 자리씩 웬만큼 하셨습니다. 그 인물 중에 이제 이동희 선생하면 무장투쟁론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 특히나 활약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노동자 파업입니다. 그러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간회예요. 신민의 신간회 아직 좀 헷갈리시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좀 괜찮을 거예요. 신민회입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31번 독립운동단체 해당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항일 비밀 결사 단체이더라. 예. 신간회 같은 경우는요. 일단 거기서 꼭 나오는 게 좌우 합작 단체라는 거 꼭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항일 비밀 결사 단체다. 공화정 체제를 목표로 했다. 백오인 사건.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나니까 신민회가 왔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죠. 이거 여러분 지금 의열단을 말합니다.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대표적인 의열단 단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의열단. 32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신민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기억해서 만세보라고 하면 이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자, 그러니까 일단 신민회랑 상관없고요. 신민회는 대한매일신보랑 엮어주세요. 자, 니은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 거기에 연결해서 결국 1911년에 백오인 사건 일으켰잖아요. 데라우치 암살 사건에 신민회 간부들도 개입된 거지. 이러면서 105명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이건 다 맞는 거고 비밀 결사도 맞고 고종태위 반대했었던 것은 대한자강회. 그 다음에 이제 미음과 비읍은 계속 봤던 거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니음만 조심하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예요. 여러분들 거기 사료에서요. 밑에 두 번째 줄. 오직 신정신을 불러 깨우쳐서 신단체를 조직한 후 신국가를 건설한다. 신국가, 신단체 다 뭡니까? 예, 새로운 리모델링을 꿈꿨던 신민회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서 5번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거죠. 거기 4번에서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던 것은 신간회입니다. 자, 34번에서 먼저 가를 보니까 헌정 연구를 모체로 하였으면서 자강을 주장했고 그 자강의 방법은 교육과 산업이다라고 얘기했던 대한자강회. 나에서는 대성, 오산 쭉쭉 나오죠. 신민회. 1번 정미 7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정미 7조약 하면 1907년에 있었던 한일신협약. 그 한일신협약 당시 고종이 퇴위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907년 당시 상황을 본다면 대한자강회가 한일신협약 체결에도 반발했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한일신협약이 정미 7조약이라는 거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정미년 하면 이게 1907년. 예, 요때 정미년 기억해 주세요. 1907년에 체결된 정미 7조약의 정식 명칭이 이제 한일신협약입니다. 자, 이번에서요. 통감부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통감부는 1905년에 설립됐죠. 그러니 이 대한자강회가요. 4, 5, 6, 7수니까 얘는 6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이미 통감부는 설치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용 싸움이 아니었어요. 연도 싸움이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뭐 다른 건 아실 것 같고요. 4번에서요. 국내에서 전개된 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애국계몽단체는 주로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계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력 키워서 독립하자인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독립할 기미가 안 보이니 당연히 실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무장투쟁에 대한 준비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남들이 실력 쌓자고 교육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들은 무장투쟁 준비도 했더라.
자, 이번에 근대 교육과 근대 언론 쪽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자, 일단 간도 들어가기 전에 교육, 언론. 아이고, 깔끔하지가 않는데요. 일단 제가 빈 페이지를 하나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놨네요. 그냥 쓰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근대 시설 이야기도 계속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시설이든 교육이든 항상 근대적인 것과 관련된 걸 생각을 할 때는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자라는 얘기 있어요. 자, 1기에 해당하는 게요. 1880년대 쪽이 되겠고요. 여기는 90년대가 되겠고 여기는 1900년대 쪽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근대 교육 쪽이잖아요. 일단 근대 교육 80년대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원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바로 원산학사예요. 그리고 원산학사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곧장 정부에서요. 동문학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 건데 동문학은 단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여기는 외국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데 여기는 외국어만 가르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설립 자체는 원산학사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정부에서도 세우는 최초의 학교가 유경공원이래요. 자, 정부에서 유경공원 세우고 이때 선교사들이 1기 때 또 학교를 많이 세워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배재, 이화, 경신 이런 학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1기 하면 몇 개 안 나오는데 여기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반면에 이제 2기 시기가 되면요. 이 2기 시기 때는 정부가 지금 90년대인가 94년 가보 개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부하고 난 다음에 한성 사범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들을 막 세운 시기예요. 자, 3기 시기라고 하면요. 이때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요. 학교를 되게 많이 세우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예요. 자, 다시 갑니다. 1기는 일단은 최초의 학교가 등장해요. 그 최초의 학교는 원산학사, 동문학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세울 때가 일단 1기. 2기 때는 교육 입국 조서를 가보개혁 때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우려면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성 사범학교 그리고 소학교들이 세워지는 게 이 시기. 3기 때는 민족 지도자들이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는 시기. 자, 그래서 35번에 보면 일단 요 큰 틀 속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번 이화학당 유경공원이 나는데 우리는 무엇보다 국가에서 세운 학교 치고 제일 오래된 건 유경공원. 얘는 학교는 아니고 이제 영어 강습기관이니까. 국가든 민간이든 통틀어서 제일 오래된 건 원산학사니까 얘네들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화가 앞에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일단 1번 틀린 거 알 수 있고 2번에서는 유경공원을 가장 선두에 놓은 거 잘했고요. 그리고 이제 배재, 이화, 경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도 잘 됐죠. 근데 문제는 동문학의 뒤로 빠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돼요. 3번에서는 원산학사 제일 앞에 나오고 잘했죠. 배재 학당도 가는 거 잘했죠. 근데 배재, 이화, 경신 같은 팀이에요. 배재, 이화, 경신. 되셨어요? 다 선교사들이 비슷한 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재와 경신 사이에 흥화학교가 들어간 거 빼주셔야 돼요.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원산학사는 빠졌으나 동문학을 선두에 세우고 배재, 이화, 경신 해주고 오산, 민족 지도자들의 3기 시기 때 빼주시고요. 그럼 이 흥화학교라고 하는 건 1895년에 민영환이요. 외국어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겁니다. 근데 이 흥화학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기, 2기, 3기 요 순서만 잘 지켰느냐 확인해 보시면 문제 푸실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36번 문제에서 이곳. 지금 참 문제가 웃긴 것이요. 그 사료 첫 번째 줄. 덕원 가로 열고 원산. 신이 다스리는 이곳이 예, 덕원. 원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가 뭔데요? 원산 악사 설립된 이곳이에요. 기역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항한 거 맞죠? 그다음 니은에서 정부에서 상류층 자제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건 동문학이니까 아니죠. 디귿에서 경원선이 부설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원주 가는 거 있잖아요. 원주 가는 철도 결국 그래서 누가 세웠다고요? 일본이요. 철도를 마지막에 다 깔아버린 건 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거 자체가 틀렸어요. 그다음 리을에서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다. 원산 총파업이죠. 1929년.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9년은 20년대 하면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이니까 또 그렇게 이해하셔도 20년대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모든 학교 중에 최초의 학교, 그리고 곧이어서 정부가 학교를 세운 건 유경공원, 그리고 선교사들이 1기 때 학교 많이 세웁니다. 2기 때는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해서 소학교들 좀 세워지고요. 3기 때는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언론 부분인데 언론 부분도 1, 2, 3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언론에서 일단 1기 80년대, 2기 1890년대, 3기 1900년대. 그럼 1기 때가 뭐가 나오냐면요. 한성순보가 나올 거예요. 이게 1기입니다. 그럼 2기 때 나오는 건요. 이게 지금 90년대면 1890년대 하면 독립협회가 있으니까 얘 독립신문. 그리고 이제 독립신문 우리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제국신문이라든지 황성신문 같은 거 나오죠. 설립된 게 이때 설립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신문들 중에 독립신문은 금방 문 닫지만 제국이나 황성신문은 더 오래 갑니다. 거의 1910년까지 다들 가요. 되셨어요? 그래서 황성신문에서 나중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 신라 방성대국이 을사조약 체계를 반발하면서 발표가 되는 거고요. 3기 1900년대 들어가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대한매일신보. 이게 1904년에 나왔어요. 만세보. 자, 한성순보가 방문국에서 일단 가장 먼저 나오고 독립신문을 선두로 해가지고 2기 신문들 나오고 대한매일신보와 만세보가 1900년대 3기 신문으로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1907번 문제에서요. 19세기에 간행되지 아니한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때 나오는 20세기 초반에 나오는 대한매일신보.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모르셨으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을사조약 때 지금 논설문을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얘가 아닐까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순 암기 문제였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유사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39번 문제 거기 봤더니 통리기무화문 내에서 방문국을 설치해서 그랬어요. 방문국, 기기창, 또 전환국 다 80년대 초반 1기 때인 거죠. 그래서 한성순보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4번. 자,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1번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 그래서 황성신문은 특히나 한문을 좀 읽으셨던 누가 유생층에서 좋아했어요. 이거는 이제 유생층. 글씨가 이거는 안 보이네요. 자, 반면에 제국신문 같은 경우는 한글신문이었기 때문에 누가? 안여자. 여자들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는 맞고요. 2번에서 제국신문은 창간 이듬해 이원직이 인수해서 친일지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제국신문이요. 정말 인기 많았어요. 이 당시에 뭐 다들 한 인기 하셨겠지만 특히나 인기 많았던 게 이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여기 메델이 있었기 때문에 쓴소리 대놓고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도요. 그런 쓴소리들을 꽤 잘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에 좀 쪼들리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쭉 그 명맥을 이어나왔어요.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창건되자마자 그 다음 연도 이원직한테 팔린 신문이 뭐냐? 만세보예요. 예, 만세보가 1년 만에 팔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3번에서 독립신문 한글과 영문판 맞죠? 그리고 이제 지식보급, 민권, 사상 고추시키는 거 맞고. 이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요. 정부에서 발행한 거죠. 정부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민간에서 발행했다면 이거는 정부에서 최초로 발행했다 보니까 정부의 개화 정책을 홍보하거나 민중 계몽인데요. 특징은요. 얘는 처음 발행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이게 매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3번 갑니다. 음력 1일, 음력 11일, 음력 21일. 그래서 한 달에 3번. 그 다음에 5번에서 매대를 참여한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 국채보상운동까지 홍보를 하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문제는 이제 그렇게 보자면 문제가 되게 좀 쉬워지죠. 이 신문은 매달 들어갔으니까 대한매일신보고 그러니까 거기 4번에서 신야 방성되고 황성신문 답이 안 되겠죠. 아우 저 계속 지금 지우개가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좀 지저분하게 지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대시설 분야인데요. 근대시설 분야 우리 앞서서 잠깐 봤었죠. 자, 이것도 1기, 2기, 3기. 1기 하면 80년대. 80년대는 1880년대 다시 이걸 2개로 갈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나 또는 전반기라고 하셔도 되고요. 후반기. 초반기 때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우리가 뭐 81년, 83년 이때 일본, 미국으로 시차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는요. 다녀와서 구경하고 난 다음에 방문고, 기기창, 전환고 이런 것들 다 설립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우리 이제 후반부 분야에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게 그래도 전신, 그 다음에 등, 그러니까 전기 연결하는 거 이거 좀 쉬워서 들어왔고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전등 같은 경우는 건천궁이라고 해서 경복궁 내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되면 조금 더 기술력을 요구하는 전차라든지 전화 기술력에다 자금까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1900년대를 들어가시면 기차가 깔립니다.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자, 그러면 거기서 먼저 42번 문제.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연도가 85년인 걸 어떻게 외워요? 전신은요. 1기 80년, 1880년대 후반 쪽이에요. 근데 후반이라는 게 89년 되겠지만 85년부터 스타트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기준 잡았어요. 두 번째, 자 전등이라고 했습니다. 전등 같은 경우도 80년대 후반 쪽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전차가 처음 운행됐다. 전차라고 하면 90년대. 4번에서요. 경부선 철도가 개설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경부선은 1900년대 3기죠. 1910년 하면 너무 늦어요. 답이 그래서 3번.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하더라도 경부선은 계속 앞서도 말했다시피 러일 전쟁에 동원이 돼서 일본 군인들을 실어 나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미 러일 전쟁 때 이용이 될 겁니다. 1910년 시점이 늦어요. 자, 이번에는 문제가 좀 어이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명동성당이 원각사가 아니 언제 설립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실 것 같죠.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보세요. 물론 이제 기준이 적어도 개화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제강점기는 아니고 개화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1번에서 서울과 부산 간의 철도가 개통된 거는 러일 전쟁 때니까 1905.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여러분들 광해원이 설립된 그 과정 알고 계시죠? 민영익이요. 갑신정변 때 칼 맞았습니다. 근데 그를 알렌이라는 사람이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띄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등장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갑신정변이라면 84년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점이 갑자기 훅 올라가죠. 그러니까 1기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번은 1기 쪽이에요. 3번에서 전차 운행되었다라고 했으면 1, 2, 3기 중에서 2기 쪽인 거죠. 3번에서 중학교, 한성중학교인데 한성사범대학교, 한성중학교라고 하면 2차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조사 발표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90년대 이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로 적합하지 아니한 거 그랬으니까 답이 지금 3번과 4번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답은 2번입니다. 지금 거기 광연이 설립되었던 그 시기 1885년 상황인데요. 그 상황이 조금 앞쪽이에요. 기본적으로 1870년대 같은 경우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정신 하나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근대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게 없어요. 그럼 실제로는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명동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금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뒤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명동성당이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명동성당이 1898년이라는 걸 달달 못 외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1, 2, 3기라고 해서 응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여러분 거기 1번에서 자, 국한 문체를 사용한 한성주보가 났어요. 우린 한성순보만 알고 있는데요. 한성순보가 처음에 나와서 중단되고 다시 재발행된 게 한성주보예요. 근데 둘 다 어차피 1기예요. 1기라고 하면 80년대입니다. 1880년대 들어가려면 기억 맞죠? 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1기. 2번에서 경인선 그랬는데 철도들은 3기죠. 그러면 이제 1900년대 쪽으로 가줘야 되니까요. 디귿 아니면 리을인데 경인선이 가장 먼저 개통이 돼요. 자, 그래서 그건 디귿입니다. 1900년에 개통됐어요.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이니까 리을이고요. 거문도 사건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1885년입니다. 자, 이번에는 근대문화 쪽에 문제가 4개가 있는데 이건 그냥 풀겠습니다. 먼저 45번. 20세기 초 사회현상 옳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했다, 어디서 뭐 했다, 조직에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보기들을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맥락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세기 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식민 지배 직전이거나 직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족적 어떤 의식 구취라든지 독립 열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쪽에 조금 더 문화에 관심을 우리가 둘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1번에서요. 신극운동이 나왔는데 그 신극운동 같은 경우는 민족의식 고취를 시켰으면 좋겠으나 이 신이라는 게 새로운 신자인 거잖아요. 새롭게 뭐 한다고요? 아이고, 예, 소음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민의 신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재편하고 싶다 입니다. 그래서 신극운동이라고 하면요. 서양의 연극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개화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긍심 고취보다는 문명 개화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문명 개화, 그럼 우리보다 더 일찍 문화를 문호를 개방하고 문화를 서구화시켰던 일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친밀하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스릴적인 경향도 조금 보여요. 답은 1번입니다. 네, 조심하세요. 신극운동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양식 연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흐름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족의식 고취보다는 근대화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인데요. 외국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게 월남 망국사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서 뭐 이태리 건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들 나라처럼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건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외국의 역사책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민족 자긍심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보급되었고 소개되었어요. 번역서들이. 3번에서요. 찬송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가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고쳐서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하면 여러분 이 신민의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제 많냐면 평안도 지역. 평안도 지역이 그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단순하게 본다면 지리적인 이점으로 본다라면 일단 선교사들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이런 경로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지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평안도가 기독교 발전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겠죠. 자, 근데 이제 그들 쪽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더라. 그건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6번 문제에서요. 근데 46번에서 신채호가 나는데 신채호의 역사 연구는 식민지배 전후 같이 다 가죠. 그럼 그 중에서 시점을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근대 계몽사학이라고 해서 아직 민족주의 사가 아니고 근대 계몽사, 그러니까 식민지배 전의 상황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줄 애국이란 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뭡니까 민족주의 사학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뭐가 있을까요? 상고사에 대한 연구도 보다 더 진척, 고대사 연구에 대한 부분도 보다 더 진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의열단 단원들의 조선 그 혁명선언 있잖아요. 그 혁명선언과 관련돼서도 그 신재호 선생의 뭐랄까 강인한 필체 같은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보면 진단학회라고 했으니까 이건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인 거죠. 빼주시고요. 월남 만국사를 비롯해서 이제 번역되어진 외국 역사서가 개화기 시기 때 많이 읽혀졌었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국 통사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 조직해서 조선사 편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제강점기. 그다음 리을에서 을지문덕전과 같은 영웅들에 대한 전기가 개화기 때 나왔어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만약에 시점으로 간다면 기역과 디귿이 일제강점기고 니은과 리을이 개화기 시기니까 두 개가 답이 되어서 근데 이제 기역과 디귿을 묶어둔 게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디귿 같은 경우는 일본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채호가 말한 애국과는 정반대 입장이라서 일단 디귿이 안 되니 같은 시기를 얘기하는 니은과 리을, 근대 계몽사학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여기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푸느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먼저 가를 보시면 가가 지금 1904년이죠. 나가 1910년 상황. 그럼 중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기억에서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연재하겠다. 독사신론은요. 그럼 이거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우리 예전에 본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독사신론은 대한매일신보에 이렇게 연재하는 형식의 시리즈예요. 되셨어요? 조선 상고사 이런 것들은 일제강점기 때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맞고 니은에서 물산 정리운동은 1920년대죠. 카프라고 하면요. 이건 사회주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것도 20년대로 넘겨주고 독립협회는 1890년대, 그래도 96년, 97년, 8년도의 상황이니까 시점 안 맞죠. 답이 그래서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를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해서 계량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 유교의 잘못된 점을 고치자. 여러분 우리 조선에서요. 성리학과 양명학이 있었죠. 그 중에서 양명학 쪽을 계승을 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변화를 모색했던 인물. 그가 박은식이에요. 박은식. 자, 그래서 박은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맡았던 이 박은식. 자, 유교 구신론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1번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장하였다. 이게 답이 1번인 거고요. 2번에서 만세보라고 하면 천도교랑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손병희를 기억해 주시고요. 3번은 최익현, 4번은 신채호, 5번에서는요. 그 신민족주의가 나올 텐데요. 이 신민족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 해방 이후에 다시 한번 재모색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족주의는 1940년대, 50년대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조금만 속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도와 독도가 남았는데 간도와 독도는요. 특히 독도는요. 이 유형이 없어요. 그냥 이거 냈다 저거 냈다가 막 계속 내는데 다행히 간도는요. 내는 것만 내요. 일단 간도 지역, 청나라 조선 간에 계속 국경 분쟁이 좀 생기다 보니까 숙종시기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설립을 해놨다. 근데 문제는 이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싸고 나중에 조선 후반에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국경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 우리 같은 경우는 서쪽은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고 동쪽은 여기 송화강 지류로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중국에서는 동쪽은 두만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대한제국 시기. 여러분들 대한제국은요. 간도와 독도 다 관심 가져요. 그래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하고 그 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1909년 일본이 이 간도 땅을 넘기는 대신에 이 남만주에 있는 철도 부설권을 얻어오게 됩니다. 49번 문제 볼까요? 거기 49번 문제는 지금 번역 싹 시켜놨죠. 자, 그래서 번역을 시켜놨으니까 문제 좀 쉽게 풀리는데 1번에서 백두산 정계비 세운 거 맞죠? 그때 이게 이제 숙종식이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청나라식입니다. 2번에서 1909년 간도 협약 맞죠? 4번에서요. 조선의 관리들은 토문강의 해석을 둘러싸고 두만강이라고 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송화강 지류를 얘기를 합니다. 51번 국경 변화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천리장성이라고 하면은요. 이거죠. 이건 고려시대 때 쌓은 겁니다. 2번에서 탐라총관부. 여러분 동령부랑요. 탐라총관부는요. 금방 되찾아왔는데 늦게까지 못 가져온 게요. 이 쌍성총관부가 관할하던 지역이었어요. 3번에서 압록강, 두만강 경계를 한 건 세종대왕인 거고요. 4번에서 일본이 푸순광산 채굴권은 몰라도 되는데 안봉산, 그러니까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 철도 부설권을 넘겨봤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52번 문제는 제가 넣기는 했는데 논란도 많고 문제가 되게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이 문제가 뭐가 어떻게 틀렸을까? 그렇죠. 예, 넣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치사한 문제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답이 3번인데요. 여기 지금 간도에다가요. 출장소를 두어서 라고 했는데 일본이요. 이거 설립한 게 언제냐면 190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1907년. 그럼 여기 출장소를 왜 두었느냐? 독립운동 감시하려고요. 독립운동 감시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두었었습니다. 6년이 아니라 7년. 밀까 말까 고민하다 넣긴 했는데요. 네. 그 다음 52번 문제 있잖아요. 이 52번 문제는 보기는 쉬우니까 안 보고요. 그 비석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49번에 나와 있는 건 똑같은 건데 해석이 안 되었을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한자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서쪽 보이십니까? 서위, 압록. 동위, 토문 보이세요? 압록, 토문 보이시죠? 이걸로 백두산 정계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간도 지역은 55번 문제로 마무리 풀게요. 자, 55번에서 백두산 정계비 관련되지 아니하는 거 그랬는데 1번에서 청나라 사람에 계속되는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하여 국경을 심사하였다 그랬는데 백두산 정계비는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청나라가요. 반발을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만주족이에요.游牧민족인데 그들의 기원이 이쪽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되게 신성한 땅인데 자꾸 조선인들이 넘어가서 인삼도 키우고 살다 보니까 청나라에서 반발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 우리 땅을 침범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청나라가요. 뭐 여기 심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심양, 베이징 이들 워낙 많이 개발돼 있어요. 시장도 잘 활성화돼 있고요. 차라리 우리 땅에서 그들 저기 가서 무역을 하거나 뭐 살기 위해서 넘어가지 그들이 우리 땅에 먹을 거리를 구하거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독도 볼게요. 자, 독도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독도가 우리 땅에 공식으로 들어온 건 신라 지증왕 시기 때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기 때는 이제 기록으로도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니까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요,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분리 안 시켰는데 여기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시켜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팔도총도라고 하는 건 이제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서도요, 울릉도와 독도 위치는 좀 틀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분리시켜서 명확하게 독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더라. 또 숙종시기 하면 이번에는 백두산 전개비가 아니라 안용복이요, 일본에 가서 독도는 우리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일본에서 독도 오려면 5일 걸리지? 그러니까 독도는 조선 땅이야. 외교 담판하고 왔는데 그때 이야기.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구나라는 걸 일본의 통항일람이라고 하는 그들의 역사책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고 있다고 해요. 자, 대한제국에서는요, 칙령 41호를 반포를 해가지고요, 이제 이 울릉도를요, 하나의 섬이 아니라 이제 군 단위로까지 승격시켜 주는데 울도군이라고 그래요. 울도군. 그리고 이 울도군이요, 이게 강원도예요, 강원도. 지금은 울릉도가요, 경상북도 쪽이거든요. 경상북도의 행정구역인데 이때는 강원도입니다. 혹시라도 치사 문제가 나올까봐. 자, 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우리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마나현에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에서요, 독도는 일본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니까 일본은 거기 가서 물고기 잡지 마 라고 했고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 줬더라. 자, 56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1번. 일본 막부는 다케시마와 부속 도서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문서를 조선 조정에 넘겼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넘겼을까 아닐까 걱정되시죠? 이럴 때는요, 일단 아는 것을 먼저 부시고 이거의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 울릉도가 통일신라 시대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로 인해서 블라블라블라. 답 여기 나오겠죠? 통일되기 전이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보니까 이때는 이제 우상국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하게 그래서 분리시키지는 않았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정확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명칭상으로도 분류하고 있었고 나중엔 지도에서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4번에서 통항일람이라고 하면요, 일본 측 사서인데 이 안용복의 외교 담판 이야기가 19세기 역사에서인 통항일람에 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1번도 맞는 거죠. 잘하셨어요. 자, 그 1번에서요, 지금 1699년 다케시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안용복이 외교 담판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독도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일단 기억에서 지증왕 때 우상국에 병합되었다. 맞고. 니은에서 세종실록 지리지 팔도 총도에선 분리시켜서 울릉도와 독도를 봤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았다 부분 틀렸고. 디귿 대한제국은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울도군이라고 했죠. 맞고. 리을에서 한국은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독립적인 국가를 아직 수립할 때가 아니죠. 우리 독립국가를 수립한 게 48년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 최고사령부에서 먼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수립한 상황이 아니니까. 자, 미음에서 고종 때 일본 육군이 조선 전도를 편찬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이건 네 맞는데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런 이제 짜잘한 걸 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조선 고종 시기 때 편찬된 지도에 들어가 있고요. 비읍에서 은주시청 합기라고 나와 있죠. 은주시청 합기와 여기 좀 전에 보셨던 통항일람 있잖아요. 여기다 모두 다 일본 측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답은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60번.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팔도 총도는 지도인데 어떻게 했다? 분리시켜서 그렸다. 2번 세종실록 지리지와 동국여지 승남 등 문헌에 의하면 울릉도와 함께 경상도 울진현에 소속되었다 그랬는데요. 예, 강원도예요. 경상도 쪽에 들어간 거는요. 1906년 7년 그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왜는 아직은 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1907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강원도 쪽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시간이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죠. 너무 시간이 좀 오래돼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서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